트럼프가 관세 얘기했을 때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위험 단계가 발동을 했었고요. 비중을 조절을 해서 리스크를 방어를 하는 형태로 동작을 했다고. 박보미 TV. 박보미 TV. 네, 자연스럽게 운용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네요. 이 운용 파트에서요, 엄청 많은 구독자들의 관심이 솟아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산 배분 얘기를 많이 해놓기도 했지만요, 제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다 보니까요, 어디선가에서 다 만들어지고 연구된 결과들을 발췌하고 그런 것들을 출처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입장만 되다 보니까요, 자산 배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장점과 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표를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연금 투자할 때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왔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연금 투자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인데요. 이게 한 100년 정도의 데이터고요. 평균적으로 저 데이터를 계산을 해보면 연환산 수익률이 S&P 500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되거든요. 최근 기준보다 전체로 보면 조금 더 낮군요. 최근은 좀 더 높고요. 전체로 본다면 한 8% 정도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박고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해만을 바라본다면 가장 가까운 코로나 때는 한 30%가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기간을 한 20년 정도로 묶으면 어느 때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20년을 뚝 떼면 언제 투자를 해도 손실 가능성은 0이네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투자를 했을 때 제일 수익이 안 날 것처럼 보이는 구간처럼 보이실 텐데요. 저기서 어느 기간을 자르더라도 20년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환선으로 한 3.6% 정도가 나옵니다. 20년을 했을 때요. 저렇게 안 오르고 저렇게 빠지고 고생시키는 거를 같이 딱 담아지게 되니까 담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30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형태에서는 대부분 다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금 투자는 어떤 식이 됐든 무조건 장기 투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장기로 가면 일단 그 누가 해도 투자의 경험과 상관없이 긴 시간을 전제해놓고 투자를 돌입하면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금을 할 때 원금은 미래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금액이 엄청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복리 때문에 그러는데, 투자한 금액에 수익이 나면 그것까지 합쳐서 재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복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거든요.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복리 투자를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흔히 얘기하는 기하급수적인 수익률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한 30년 정도를 본다면 거의 이제 J커브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0년까지 가게 되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내 돈인가 싶을 만큼의 돈이 만들어지고 원금이 굉장히 적게 보여지는 스노우볼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 실제로도 많이 들었던 게요, 옛날에 제 손님 중에서요, 연금 되게 많이 모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모으시는데 어떻게 느끼시냐 이랬더니 본인이 15년째부터 진짜 많이 느껴졌대요. 이게 실제로도 그 전까지는 이게 수익 나는 것 같지 않고 거의 내 돈 넣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5년째부터 진짜 와, 내가 돈 넣는 것보다 얘가 불어나는 속도나 이런 게 진짜 체감이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정도를 보면 단위 수익률이랑 복리 수익률 한 2.6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시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커지는 건가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10년, 20년, 30년을 찍어놨는데요. 1,000만 원은 이제 투자를 해서 매년 10%가 수익률이 난다고 할 때 10년이 되면 1,59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20년이 되면 5,700만 원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점프가 한 서너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20년에서 30년이 될 때는 그 사이에서도 다시 점프가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J커브라고 하는 형태들이 보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와 복리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산 배분하면서 복리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느냐, 이 형태는 아니고요. 다음 장을 제가 보시면 복리에서의 안 좋게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을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복리처럼 재투자를 하는 형태가 더 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거꾸로 복리를 다 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LBC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첫 번째 주식은 매년마다 5%나 15%를 상승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의 평균 한 10%가 될 거잖아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랑 플러스
30%.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얘도 10%의 수익률을 가지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40%랑 플러스 60%라고 얘기하면 걔도 결국은 2년으로만 본다면 10%가 될 거잖아요. 첫 번째 연도에 100만 원으로 10%를 이루면 10만 원을 이룬 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에도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0만 원의 수익이 될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10만 원 빼고 뒤에서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20만 원이 남으니까 동일한 금액을 투자할 때는 저 얘기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복리라는 관점으로 재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형태는 더 큰 수익률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게 100만 원이 있는데 10% 수익률이 나고 다음에 마이너스 10% 수익률이 났어요. 근데 동일하게 100만 원씩을 계속 투자하는 거라면 10% 났으니까 10만 원 수익이 생겼잖아요.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되면 이제 10만 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치면 10만 원 수익, 10만 원 손실이 되니까 합치면 0이 되고 평균 수익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리로 투자하는 관점이라면 100만 원을 가지고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의 수익이 나서 11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110만 원 몽땅 투자하는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이 났어요. 그러면 110만 원에 10%니까 마이너스 11만 원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0만 원에서 마이너스 11을 빼니까 99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처음에 했던 것도 안 되네요. 그런 것처럼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복리 투자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들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서 변동성이 적은 형태들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런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짜릿한 수익이 뭐 날 수 있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동일한 수익을 본 것처럼 느끼더라도 본 건 없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분산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계좌에서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모습은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더라도 한쪽에 있는 이 연금 계좌, IRP 계좌 이런 곳들에서는 저런 C와 같은 형태는 아예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 형태는 변동성만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단위로 계산을 할 때는 수익률이 동일한 거고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게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상품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들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때요, 이게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아 그냥 맘 편해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고, 돈이 그게 더 커진다고요 라는 지금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져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자산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형태가 되면 지난 10년 동안에 자산 배분을 하는 상품들의 연도별 수익률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E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 이머징 마켓으로 신흥국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어요 라는 얘기고요. 잘 나갈 때가 있었죠. 네, 2017년 때는 다른 어떤 자산군이랑 비교해도 가장 수익이 좋았었고요. 근데 옆에 보시면 2018년도에 오, 이렇게 내려왔군요. 1등에서 꼴등으로 내려온 게 EM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들이 많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 리츠거든요. 부동산 상품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2022년도에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품이 리츠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2021년도에 제일 좋았던 게 2022년도에 최악의 자산으로. 항상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그 다음에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형태죠. 근데 저 중간에 보면 EW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EW는 뭐냐면 이퀄레이트의 약자거든요. 저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고민하지 않고 동일 비중으로 다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를 한 거고요. 당연히 동일 비중이니까 중위험 중수익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저 형태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변동성도 굉장히 적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2017년에도 이머징 마켓을 분명히 n분의 1을 담았을 거고 2018년에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도 n분의 1을 담았을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산 투자로 단순하게 동일 비중만을 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기본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너무 황금 비율을 너무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이게 0.1% 더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이 실행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네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황금 비율에 좀 더 나은 것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뭐가 됐든 자산 배분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수음이 안 가에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저는 바로
듣고 계시겠죠? 적어도 우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거 보면서요, 더 좋은 비율, 이 비율보다 저 비율이 좋나 너무 고민하기보다 실제 차이는 자산 배분을 했냐 안 했냐, 한 사람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상품들을 자산 배분을 활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을 보통 듣게 되고요. 그때 이제 준비한 자료가 다음 페이지고요. 이 자료는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담보다란 교수님 사이트에서 갖고 온 100년치 정도의 자료고요. 보통 자산 배분할 때 주식, 채권, 금, 회사채,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보통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저 형태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상향하는 자산이거든요. 저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야만 합니다. 그 형태들이 우상향이라고 항상 예쁘게 우상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두 번째에 있는 상관계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상관계수라는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플럭세이션이 자산마다 다 있잖아요. 그때 일정 기간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각각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하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더 적어질 것이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면 어떤 식이든 자산 배분의 효과는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 맞습니다. 섞으면 일단 효과가 있다. 안 섞은 것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앞에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얘기한 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놓고 두 자산을 비교했을 때 적이 나오는 것처럼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음수나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는 다 우상향하는 형태니까 리스크를 커버를 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군들을 자산 배분에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마이너스의 값, 상관계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고려되어 포트를 짜고 비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수치들을 어느 정도 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은 1이면 완전 똑같게 움직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반대, 그러니까 나는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 이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가기도 하고 난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0.02는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또는 0.41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0.02보다 0.41이 더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2는 0에 가깝잖아요. 얘는 저기 보면 S&P 500이라는 주가랑 미국 국채잖아요. 사실은 얘는 둘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놓고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쟤는 그냥 자기 움직이고 싶은 대로 서로 움직인다. 그러니 어떤 식이 됐든 위험을 좀 더 줄여주기는 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음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치들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계수라는 것도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회사채와 국채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0.65라고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회사채, 국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서로 섞을 때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 값을 보통은 가지니 이제 요 정도 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같이 간다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산 배분 포트가 만들어지는 탄생 과정을 봐가고 계십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을 담아야 되고 웬만하면 기간을 비교했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계수가 적은 형태들을 섞는 것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리밸런싱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평가랑 저평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이클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럴 때 중간중간에 각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 비중들이 있을 거잖아요. 설정했던 비중들을 중간중간마다 챙겨주면 리밸런싱 효과라고 해서 고평가된 것들이 어차피 지금 비중이 더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때 팔고 비중을 못 맞추고 있는 저평가된 자산을 사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리밸런싱 효과라는 형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일 비중이라고 표현하는 형태가 뭐냐면 첫 번째 동일하게 사고 리밸런싱 안 하고 가는 구조고요. 리밸런싱 안 하고 정해진 대로 쭉 사는 게 여기 있는 그레이색 요거 정도네요. 결국은 A하고 B의 중간 값을 그냥 계속 수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50%씩 사고 나서 리밸런싱을 안 했으니까. 근데 리밸런싱을 중간중간마다 하게 되면 좀 검은색 표현이 되거든요. 30년 동안 바라본다면 한 40% 정도가 리밸런싱 안 한 거랑 차이가 나요. 아, 이게 지금 되게 큰 차이군요. 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고평가된 것들 팔고 저평가된 거 사고 고평가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고 그러면서 계속 수익률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 리밸런싱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리밸런싱 효과가 나타나면서 변동성도 더 적어져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들은 자산 배분에서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되고 상관성이 좀 적은 자산이면 좋겠고 일정 부분의 리밸런싱을 한다면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보통 이제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이거 올랐는데 팔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랐는데 팔까요? 라고 그분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이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오르면 빠지더라 라는 얘기가 묻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랐다면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올랐다가 뭔가 나중에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처럼 올라와 있을 때 이거 팔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조차 우리가 자산을 파악하거나 해서 뭔가 매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이 리밸런싱의 주기가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논문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주 하는 게 좋은지 뭐 상반기 하반기에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요. 많이 하진 않더라도 1년에 최소한 한 번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 리밸런싱의 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저는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기간으로 볼 때 좋아요 나빠요가 어떤 기간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짧을 때가 좋은 기간을 봤다면 짧은 게 좋은 거고 긴 기간이 좋은 때 봤다면 긴 기간이 좋은 건데 보통 뭐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비대면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데에서 검증을 받거든요. 검증을 받을 때 거기에 규칙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리밸런싱입니다. 3개월에 한 번이 기본 값이군요. 그래서 보통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들이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준다. 확실히 이게 사람이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도 좀 피곤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군요. 몇 가지 그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따라갈 거고요. 그거는 뒤편에서 제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편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유명한 자산 배분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해서 60대 40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식에 60% 투자하고 채권에 40% 투자하고 그리고 뭐 유대인 사무법 같은 경우는 탈무드에 나온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현금의 3분의 1씩을 분할하는 형태고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는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해리 브라운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주식이랑 원자재랑 채권이랑 현금성 자산에다가 각각 4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황금남이나 이제 데저트라는 자산 배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피 스타일은 이제 보통 9대1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와이프한테 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전체 자산의 90%를 S&P 500에다 넣고 나머지 10%는 유동성인 뭐 채권에 넣어라.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알기로는 박구미 TV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다뤘던 포트폴리오라고 기억을 하고요. 레이달리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의 수장이 얘기한 형태죠. 그리고 예일대 기금 펀드라고 얘기하면 이제 데이비드 스와이슨이 자기 나라를 중점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은 주식을 60%, 어떤 것들은 주식을 25% 담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채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어떤 건 뭐 채권을 적게 담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것들을 장기적으로 수익률 평균을 계산하면 저게 6에서 8% 정도가 나와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면 30%가 맞아요, 35%가 맞아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AI든 뭐 아니면 뭐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판단을 하던 이런 형태에서 80점에서 95점을 맞기 위해서 사는 것들이지 보통은 이제 90점에서 95점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굳이 하실 필요는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와,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형태에서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형태들을 설명을 드리면 저 자산 배분에서 사실은 상품 자산 배분인 거잖아요. 주식에 담을 거고 부동산을 담을 거고 원자재를 담을 거고. 근데 저 형태가 예를 들면 이제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면 이 주식을 무엇을 담을 건지라는 얘기로 이제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대형주나 소형주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글로벌이냐 선진국이냐 아니면 뭐 이머징이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저거 자체가 안쪽에서 세분화되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어떤 것들이 더 최적화된 좋은 값이냐 라는 형태로 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로보어드바이저나 아니면 AI를 투자하는 형태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듣긴 하거든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형태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인증을 받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형태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그 안쪽에 코스콤이랑 금융보안원, 그 다음에 사무스탁
다가 다 결합돼가지고 평가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저희도 좋은 자산 배분 전략 같은 흔히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물들을 막 만들어낼 거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위험을 제어하면 수익이다 라는 형태를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설명서라는 걸 만들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전략을 지금 이제 테스트를 받고자 합니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사전 심사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알고리즘 설명서라는 형태로 저희는 어떤 전략을 테스트를 했고 그 전략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형태들을 이제 다 기술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코스콤에서 현장 심사를 나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진짜로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그 형태가 통과가 되면 본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로보어드바이저는 모두 2단계를 거쳐야 돼요. 본심사가 되면 그 전략에 따른 실계자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 성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이렇게 짧게 나눌 때 5개 정도로 나누고 더 많이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이렇게 3가지의 상품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형태마다 또 3개의 계좌가 안쪽에서 실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이 3가지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투자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금액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지도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과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일임 서비스를 가입하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임 서비스라는 건 각각의 계좌들이 일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형태에서의 문제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 투자자 성향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투자 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이것들을 리얼로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진짜 테스트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그냥 사설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유일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검증 형태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6개월 동안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냐면 아까 앞단에서 제출했던 알고리즘 설명서대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테스트를 하는군요.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률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의도한 대로 나왔는지. 3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고 만약에 알고리즘 설명서에 써 있으면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보안성 평가라 그래서 금융보안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형태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한번 평가를 하러 오세요. 이 형태가 진짜 백테스트만이 아니라 리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심사 끝나고 6개월의 심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심의위원회라 그래서 이쪽의 전문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사전에 냈던 설명서 자료들이나 그리고 실제로 리밸런싱을 계속 6개월 동안 본심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냈던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략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전략인가 아닌가. 그렇게 통과한다고 실질적으로 고객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과를 한 거고요. 통과한 전략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계좌들을 1년 동안 계속 그냥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뢰성, 투명성, 보안성 등이 계속 검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서 6개월 동안 다 검증을 받고 그래서 통과 사인을 받으면 또 1년 동안 레코드가 쌓인 형태가 돼야지만 이제서야 드디어 이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때가 돼야지만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했어요 라는 형태로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바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전략들이 팔고 있는 동안은 계속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 사이트냐면 네이버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고 치시면 코스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지금 바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 코스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중간에 운영 정보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 운영 정보 눌러보시면 실제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전략들을 전부 다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연금이 중요한 거고 그 연금을 이제 퀀텍에서 어떠한 형태로 굴려질지에 대한 것들을 쭉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금책들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하잖아요. 그런 형태들의 장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서비스도 받고
연금을 굴리는 데도 도움이 받고 시간 좀 더 지난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것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요. 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로보어드바이저 여러 업체들의 앱을 받으시면 자체 앱이 다 있군요. 대부분 다 있고요. 좀 의심스럽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어드바 테스트바드에서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받으면요. 주로 계좌 개설은 증권사 앱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앱에서 계좌 개설을 이렇게 주로 연결이 되겠네요. 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개설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연금이나 이런 데 성향에 맞게 또는 전략에 맞게 상품 라인업이 앱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최소 투자금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괜찮겠네요. 아니 전 또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허들이 높을까 걱정을 했는데 100만 원이면 그래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겠네요. ETF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ETF 자산 배분을 하는 형태에서는 100만 원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컨택의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자산 배분을 그냥 대충 하면 돼요가 아니라 저희한테 맡길 때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형태들로 운영이 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들이 쓰이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믹스해서 좀 움직이는 구조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끼신다면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도 대부분 이런 위험관리 모델들을 가지고 있긴 할 텐데요. 저희 퀀텍 같은 경우는 QX라는 나름의 독자적인 AI 위험관리 모델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냐면 매일매일 시장 환경을 학습을 해서 지금이 정상시장인지 아니면 위험 1단계인지 위험 2단계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이게 정상시장이면 원래 자산 배분이 돌리라고 했던 형태의 자산금 비중을 돌리는 거고, 위험 1단계라고 얘기하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25% 강제적으로 축소하는 이제 리밸런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위험 2단계가 발생을 하면 50% 축소를 하는 형태로 로보어드바이저 코드들이 동작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관세 4월 얘기했을 7, 때 8, 9일이었죠.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위험 단계가 발동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손실을 막는다기보다는 리스크를 방어를 하는 형태로 동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보통 로보어드바이저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분들이랑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PE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고객분들이 한 마이너스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장기 투자를 유지를 못 하시고 보통 이제 해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기다리시면 돌아옵니다라는 표현도 했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이제 스파이크 구간들을 다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스파이크 구간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험관리 모듈 같은 것들을 로보어드바이저들이 탑재해서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리딩 서비스가 런칭을 할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하는 형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위험 자산의 비중을 퇴직연금은 70%밖에 못 담잖아요. 개인연금은 100%를 담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들이 적극 투자형이라도 개인연금에서의 적극 투자형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투자자 성향은 한두 단계가 더 높은 게 자기 투자 성향과 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실 필요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위험 중립형이라고 진짜 위험 중립형을 가입하는 순간 위험 자산 70%에서 더 또 내려가실 거잖아요. 과하게 보수적일 수 있다. 퇴직연금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서비스까지 열리신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장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것들은 직접 투자가 어려운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들이 이제 나왔어요 라는 얘기가 좀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형태들이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름을 달고 비대면 이름 서비스로 나오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 책을 사면 다 들어있는 거겠죠?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 책 내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전략 훨씬 자세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콘테의 세상 그리고 연금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